최강미 선생님, 이기영 소설의 농민과 농촌이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발표해 주실 거고요. 선생님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강미이고요. 이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열심히 저는 읽는 거를 위주로 해서 읽는 것을 위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기영 소설의 농촌과 농민과 농촌입니다.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소설가 이기영을 경유해서 해방기 이북 소설을 그 이전 소설들과 연속선상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식민지기와 해방기에 발표된 이기영의 소설들을 검토했습니다. 우리 근대 문학사의 대표 작가로 꼽히는 이기영은 작품 활동 초기부터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창작적 실천에 몰두하여 특히 농민 소설 작가로 문명을 떨치며 성과작들을 냈고, 해방 후에는 이북문단의 중심 인물로서 북한 문학의 형성과 전개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그의 소설을 계보화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북문학 초창기의 권위 있는 한 자락을 통해서 그 근원을 남북한 근대문학의 연속선상에서 점검해 보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는 농촌 출신으로서 또 창작에서 실제 경험을 중시했던 작가였던 만큼 농촌과 농민은 그의 소설 전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래서 이기영의 농촌 소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기영은 창작 활동 초기부터 농촌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데, 이는 농촌 출신이라는 개인적 체험의 차원에서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의 소설은 1930년을 전후로 카프 논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소위 농민문학 논의와 맞물리면서 당대 프로문학의 주요한 과제였던 전형 창조의 영향력이 뚜렷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그의 농촌 소재의 소설은 이 농민문학 논의 과정에서 특정하게 개념화된 농민문학으로서의 농민소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갑니다. 물론 이제 여기 틀에서 벗어난 농촌 소재 소설도 쓰고 발표했습니다만, 중심을 이루는 것들은 연구사적으로도 이제 거의 이런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음, 그렇게 보아왔죠. 장편 소설 고향을 정점으로 하는 그 일련의 농민 소설들인데요. 이 소설들은 유사한 소설 구조를 갖지만 동시에 세부적으로는 성공적인 전형을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분투는 자신의 창작적 자유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카프의 창작 논의나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의 지침들을 이제 창작을 실천하는 데 그 노력을 기울이는 이영 특유의 어떤 작가적인 특징적 성향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가적인 특성은 이후에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전망을 잃어버린 그 시기인 일제 말기의 사경에서 국책에 부합하는 생산 소설을 리얼리즘 재건을 위한 활력으로 선택을 하고, 또 이에 부응하는 글과 소설을 써낼 수 있었던 그런 태도와도 연결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문학 창작이 이제 공식적 지침 아래서만 실천되는 형태로 굳어져간 북한 문단에서 계속적으로 정책적 소설을 잘 생산하면서 성공적으로 작가 이력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기본 동력이기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카프 맹원 출신으로서 프로소설로서 써낸 고향 계열의 농민 소설들은 이 프로소설 써낸 소설들은요, 일제 말기에 발표된 생산 소설이나 국책 소설과의 연속선상에서는 잘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 노란 글씨 편의상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보았네요. 해방기까지를요. 카프의 프로소설을 1기로 하고 일제 말기 국제소설을 2기, 해방기 이북소설 3기라고 이렇게 나누었을 때, 통상 이제 2기의 소설들은 1기와 3기의 연속으로는 잘 이제 2기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이제 뭐 표면적인 예로는 이제 일제에 대한 태도 이런 게 되게 당황스러울 정도로 달라 있죠. 같은 사람이 쓴 작품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차원에서는 카프 문학의 성과적으로 꼽히는 일련의 농민 소설들과 유사한 서사 구조들을 지닌 이런 농촌 소재 소설들이 일제 말과 해방기에도 단절 없이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속성은 초기 이북문단에서 이후 북한 소설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격동의 시기들을 단절없이 관통하는 이 연속의 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 이 연속을 가능케 하는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두 축으로 진행을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연속성을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내는 한 사례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텍스트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고, 이제 두 번째는 반대로 가장 일반적인 차원에서 그의 소설 전반적인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농민, 농촌, 그것이 이제 소설에서 형상화된 양상을 통해서 이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예. 예, 두 번째 건 아직 글이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음, 예,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예, 네, 먼저 이제 그 첫 번째에 대한 것인데요. 그 저수지라는 작품이거든요. 1943년에 발표된 이제 단편, 연재소설 단편인데요. 예, 이게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 텍스트로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텍스트는 여기서 그러니까 저수지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 소설들의 설정이나 특정 장면들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조각조각 추출돼서 이제 조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거의 유사한 기본 틀 내에서 이제 세부는 국책의 메시지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유사한데요. 그래서 이제 식민지식에 발표된 그 이기영의 소설들은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한 100여 평이 넘는 좀 되게 많은 다작의 작가인데요. 이 소설들은 식민지 소설 초기부터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이나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1943년 그 반도의 빛에 연재된 저수지라는 이 소설은 이전에 발표된 다른 소설들과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브리콜라즈 같이 뭐 그런 걸 이루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좀 되게 극단적인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이제 그 선행의 그 조합이 됐던 세 소설들은 첫 번째로 흑과의 인생인데요. 이것은 35년, 36년의 연재 소설인데 잡지가 폐간돼서 미완성된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용인데요. 이 용인은 기존 권력에 저항하는 프롤레타리아 리더로 전망된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도 이 주인공이 용이인데요. 이 흑과 인생에 나오는 용의 이름, 가족관계, 주변 상황 이런 것이 거의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의 용의는 프롤레타리아 농민 전형이 아니고요. 국책에 적극 협력하는 모범 청년으로 재탄생되어 있습니다. 이 진통기라는 소설도 이제 미완인데 1930년대 중후반에 발표된 연재 소설입니다. 이 흑과 인생의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흑과 인생에 나오는 이제 방죽공사 장면인데 그 장면하고 진통기에서 나오는 그 마름집의 돌잔치 준비 장면이 있는데 이것들이 저수지에 거의 그대로 차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풍경들은 원래 진통기나 흑과 인생에서는 모두 부역군들이나 소장용 안악내들이 겪고 있는 극한의 가난과 그로 인한 생활의 공포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수지에서 그 풍경들은요, 그러한 가난과 고통이 완전히 삭제되고 공익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교훈, 그리고 뭐 풍요를 약속하는 국책의 믿음, 이런 것들이 유포되는 공간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1940년에 발표된 이제 이 대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는 이제 뭐 이기에 같이 속하죠. 저수지와 같이. 그런데 이제 일제 말에 저수지에 비하면 이제 일제 말에 국책에 부응하는 소설을 쓰는 그 초기 단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생산 소설로 분류되고는 하는 이제 이 소설은 만주로 이주한 조선 농민들을 다룬 장편 소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 평안도 전설로 채록된 설화거든요. 아주 낭만적인 설화가 이제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수지에도 이와 유사한 설화가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지의 아들에서는 그것이 이국의 조선인들에게 민족의 실체로서 환기되었던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로 등장을 했는데요. 뭐 위안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저수지에서는 기괴하게 변형이 되어 있고 또 후일담도 덧붙여져서 전체 맥락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대립적인 메시지들의 조언은 초기작들에서부터 보이는 일반적인 특성, 즉 유사 설정 등을 통한 텍스트 간의 긴밀성, 이런 특성이 이후 그의 소설이 제국주의 국책 문학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양상을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우를 가능케 하는 내적 맥락에는
프롤레타리아 제국의 모범 국민을 포괄하는 근대 주체로서의 농민 전형의 특성이 어떻게 인식되었는가의 문제와 또 그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되는 서사 세계로서의 식민지, 제국, 농촌의 문제성이 결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노동에 대한 태도가 중심을 이루는데요. 초기의 농민 소설에서부터 이어지는 농촌과 또 농민 집단과의 관계 구도 등이 그려낸 형상들, 또 그 형상의 그 변형 양상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들을 구체화해 준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저수지의 접합 부분을 그냥 약간 재미삼아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진통기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이제 접합입니다. 그래서 진통기와 저수지가 거의 동일한 부분인데요. 이 한 장면인데 이제 이 부분을 가난한 소작농 안악들이 부유한 이제 마름내 돌잔치 준비를 위해서 그 집에 모여서 이제 아씨의 비율을 막 맞춰가면서 일하다가 아씨가 잠시 이제 외출한 사이에 그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통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장면이 이제 주된 내용이 일상적으로 되게 이제 거의 피죽도 못 먹는 기아 상체에 허덕이는 가난한 아낙네들이 그 아씨의 화려하고 고가의 세간살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는 그런 반응들로 계속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들의 극심한 빈부차나 소작농들의 절망적인 가난 이런 게 다소 풍자적으로 대조되는데요. 분량도 꽤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수지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빈부격차, 가난 이런 내용들은 뭐 거의 삭제되고 이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저수지 공사 이게 완성이 되면 동네가 되게 부유하게 될 거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로 딱 축약해서 되게 짧게 바뀌면서 아주 밝고 경쾌하게 이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흑과인생, 진통기, 돼지의 아들 이것과 저수지가 텍스트상의 일종의 브리콜라주를 이룬 특수한 관계로서 연속성에 대한 극단적 형태의 단서가 되었다면 이기영 소설의 대표적 특성으로 꼽혀온 농민 소설들은 해방기까지로 확장되어 이어지는 연속성의 일면을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관련해서요. 먼저 이제 그 농민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그 용어부터 살펴보면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농민은 계층 체계 내에서의 자연적인 집단으로 여겨지며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존재로 오늘날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1920년대 이후 서구식 사회계급 모델이 도입되면서 새롭게 의미를 획득한 단어라고 합니다. 당대의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농민이라는 기존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에 내포되어 있던 의미 중에서 특정한 의미들만이 좀 선택이 되어서 재개념화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농민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부터 이제 뭐 그 당시 그 전에 잘 쓰이진 않았지만 이 농민이라는 말은 이전과 달리 이 시대에 와서 이제 농촌 지역이라는 공간성과 밀착된 존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서구적인 의미의 페전트로서의 개념이 이때 고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농민의 개념이 농촌과 밀착되면서 농민은 민족의 원형으로서 이제 좀 상상되기 쉬워지는데요. 이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경제 시스템으로 인해 도시와의 격차가 극단화되고 농촌이 고립된 공간이 됨으로써 식민지인의 기존 생활 양식이 보존되고 기득층의 공간이 도시와 달리 농촌의 식민지인들이 좀 밀집되는 보편적인 현상과도 그런 상황과도 연관되는 것으로서 농민에서 전통이나 민족의 정수를 연상하는 연결관계는 자연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민에서 민족과 전통을 연결하는 이러한 현상은 문학에서도 두드러져 왔습니다. 1930년대에는 카푸 내에서 농민문학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하는데요. 이 논의에서는 농민문학을 프롤레타리아 문학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은 빈농에 한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는 산업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농민문학은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지도를 받는 지위에 놓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농이라는 무산자 속성은 그러한 농민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프롤레타리아는 모든 억압받는 하층민들의 이름으로 여겨졌고 이기영의 농민소설은 프로소설로 또 불렸을 뿐만 아니라 프로소설의 대표작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설에서도 예컨대 홍수에서는요. 매개 인물에게 배움을 얻은 농민이 자신을 명확하게 노동자로 규정을 합니다. 요컨대 그의 농민 소설에서 농민은 억압받는 하층민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이자 식민지 상황에서 종족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조선 민족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농민은 프롤레타리아로서 육체 노동과 생산의 이슈에 밀착되면서 농촌과 연결되어 민족성의 맥락에 어필됩니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 시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이기영의 농민 소설에서의 농민은 단순히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특정한 사회계층이 아니라 민족을 대표하는 프롤레타리아, 또 뭐 다수의 민중 혹은 대중의 전형이라는 문맥을 지닙니다. 이러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기영 소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농민 소설의 주요 흐름을 가시화해 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일제 말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 시기로 구분을 하였고, 어 또 고향을 정점으로 삼는 그 대표작이라고 하는 그 농민 소설들, 인정되어 온 농민 소설들의 서사적인 유사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대상이 될 작품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기본 구조에서 변형이 되거나 그 변형 관계가 참조될 만한 소설들도 또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서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소설도 이제 포함을 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심되는 것은 이제 여기 3기 해방기인데요. 개벽, 땅, 전변이 이제 그 이제 구체적인 대상 작품에 해당하고, 이것들이 이제 앞시기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했는지를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 소설들의 기본 구도는 농민 전형 형상을 중심으로 한 농민 집단의 집결과 행동입니다. 이 형상은 서사의 주요 사건의 중심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잠재적으로 암시되는 수준에 머물기도 합니다. 여기에 매개 인물의 존재가 더해지는데요. 매개 인물은 농민 집단의 중심에 서는 어떤 농민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인물 유형은 한 인물로 합쳐지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며 어느 한 유형에만 등장하기도 합니다. 농민 전형은 빈농으로, 또 매개 인물은 지식인으로 뭐 이렇게 상정되는 것을 기본 형태로 할 때 이 역시 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변형태를 보여줍니다. 야, 이게 이제 그동안 해방기 전까지의 그 이제 흐름의 그 공통적인 흐름들이고요. 해방기 소설에서의 이제 농민들에게는 이제 해방하고 또 이북의 투지 개혁, 이것이 굉장히 예기치 못한 놀라운 행운입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한 어둠인 과거와 완전한 빛인 현재의 상태로 상반되는데 그 극단적 변환의 계기는 우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농민은 이 변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나 통제력을 갖지 못하며 자신들이 비참했던 상황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비참했던 상황이 놀랍게 역전된 이런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할 뿐입니다. 그리고 농민은 토지개혁을 시행해준 주체에게 보답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농민을 수동적인 계몽 혹은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져 오는 서사의 시선입니다. 초기 농민 소설에서 농민 형상은 극한의 가난 속에 출구 없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노동은 고통이고 신체를 훼손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 초기 소설들은 작가가 농민문학 논의를 대표로 하는 카프의 이제 농민문학 논의로 대표로 하는 카프의 창작 지침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중되기 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기에 쓰여진 민초는 이후에 전형 창조 과제로 나아가는 그의 농민소설 경향의 단초를 보이는 작품입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좀 다른 작품들 몇몇을 보면 소박한 형태로나마 자각적 농민에 대한 가능성도 변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런 자각적 농민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창작 논의에 그 카프 창작 논의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의 농민 소설이 완전히 본격화됨으로써 그런 흐름이 중단이 되고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신 민촌이 보여준 전형 창조의 가능성이 적극화되면서 농민 집단의 리더로 구성하는 빈농 출신 전형 형상 그리고 그를 각성시키는 매개 인물의 존재가 중심이 되는 구도, 이런 구도가 농민 소설에 기본적으로 자리 잡아갑니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초기 소설의 완전한 절망 속에 희망적 전망이 뚜렷한 형태로 부여되는데 대체로 이제 농민들은 스스로는 이 전망에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매개 인물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그려지는데요. 부역이나 고향, 맥주 등에서는 다시금 이런 틀 내에서 또 농민의 자각적 주체성에 대한 가능성이 기본구도 내의 변형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제 말기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탐색은 또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제 말기 농촌 소재의 소설들 역시 이전 시기 농민 소설의 기본 구도를 바탕으로 하지만 식민지 정부인 국가가 매개 인물을 대신합니다. 따라서 농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과 정책을 통해서
절망적 현실에서 희망을 발견해 나가는 서사 문법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농민들은 국가 정책에 충실한 모범 국민이 되거나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만주에서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고 개인을 넘어선 그 개척민의 사명으로서의 대를 이어 충실히 살아가는 제국적 주체를 꿈꿉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노동은 국가가 마련해 준 정책적 터전을 성실히 일구는 데 열렬히 바쳐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수동적이지만 폭발적인 에너지로 분출되는 제국 시민의 열정적인 노동은 해방기 소설에서 중앙 정권 기관의 이제 비호하에 행렬을 이뤄서 시위하고 정책적으로 분열된 토지에 감격하면서 토지개혁 주체를 향한 헌신적인 보온을 다짐하는 농민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해방기 서사의 농민 주체 형상은 이후 북한 문예 정책을 그러니까 이후 북한에서 이제 문예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그 문학들을 통해서 그 문학들의 특징적인 세부로서 이제 보충이 되어 가고요. 이제 변형되는 양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구체적인 변형 양상에 대한 탐색은 또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최강미 선생님 이기영 소설의 농민과 농촌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셨고요. 식민지 해방기 이경 작품을 중심으로 이제 농민이 어떻게 이어져 왔고 또 이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양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